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주제의 코너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름하여 돈이 되는 원자재 공부입니다. 사실 원자재라고 하는 상당히 넓은 주제처럼 보이는데요. 원자재 가격을 봤을 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고, 건설, 화학, 중공업 등 이제 경제 핵심 산업에 투자가 늘어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외부 환경적 요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선다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추세 흐름을 본다면,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본다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가공하고 수출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 흐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점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원자재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 다시 회자되는 히토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원자재 공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주변에 원자재를 너무 많이 봅니다. 뭐 철, 뭐 구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금속들 있잖아요. 금하고 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만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쉬운 건데 이게 돈이 되나? 이런 상상,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원자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거 하나하나, 그리고 약간은 이 뭐라 그러죠? 이 지구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아서 나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재 얘기를 하면 과거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역시 뭐 겉의 표시랑 다르게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이제 자원을 확보해가는 과정 속에서 식민지 쟁탈전 성격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이라크 침공한 거 역시 뭐 다 알겠지만 석유를 매개로 해서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자원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중국이 등장하면서 원자재 시장도 투자나 아니면 이런 모든 경제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진짜 전쟁이란 걸로 그냥 원자재가 이런 거하고 이렇게 전쟁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전쟁을 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밑바닥에 원자재가 있더라. 최근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었던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하나인 영화 블랙팬서에서도 희귀금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상의 왕국 와칸다는 희귀금속 비브라늄을 활용한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주는데요. 마블에서만 등장하는 가상의 국가이지만 희귀금속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고도의 발전된 기술 문명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이 희귀금속, 다시 말해 히토리라 말하는 요게 뭐 많아요, 뭐가 하는데 이거 하나가 양은 되게 적은데 그러니까 이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여러 가지 금속의 강도가 높아진다든지 뭐 이런저런 특성들이 되게 강조가 되더라고요. 인피니티 워를 보면 그런 희귀 금속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전쟁, 그러니까 이 무역 갈등이라든지 뭐 중국하고 미국과의 그 갈등 속에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많은 어떤 주요 포인트가 이 희귀금속 같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상상력도 자극해 볼 수 있는 뭐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히토류가 우리한테 알려지게 된 게 2010년도에 중국하고 일본이 이제 중국 어선하고 일본 순시선 충돌로 인해서 영유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히토류를 뭐 수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알려지게 된 것 같고요. 사실 뭐 이게 히토류가 뭐 비브라늄처럼 특정 국가에만 존재하는 금속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나 철광석처럼 소비량도 아직까지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제 첨단 산업재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용량은 이제 늘어날 거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또 이걸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무기화,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의 무기화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히토류가 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는 말 그대로 흙 속에 존재하는 희귀 원소 17종류를 일단 지칭을 하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던 주기율표의 원소기호로 치면 57번부터 71번까지 이걸 란타넘계 원소 15개와 21번 스칸듐, 39번 이트륨 포함한 17개 원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원소인데 최근에 이들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돼 있고 열을 또 잘 전도하고
건조함에도 잘 버티는 특성을 발견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전자기기, 배터리, 모터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된 형태가 아닌 광물 형태로 존재하는 게 희귀해서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의미로 히토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적긴 적나 봐요. 이게 보통 히토리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기존의 광산에서 발견이 많이 된대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다 버렸던 거죠. 최근에는 이제 중요한 원소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과학기술이 발전될수록요, 기존에 있는 원소를 어떻게 하면 잘 쓸지 확인하다 보니까, 아, 옆에 있는 것들을 또 추가하는 그런 데서 발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히토류는 이제 보통 자연 상태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아니고 광석 상태에서 추출하고 가공 분리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매우 험난합니다. 특히 히토류의 함유 강물을 추출하고 여기서 히토류를 분리해내는 단계가 방사능 유출 그리고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히토류는 생산 과정에서 토양 파해가 아주 극심하고 채굴 뒤 추출 과정에서도 또 강력한 산소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수질 오염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그런 이유로 환경 규제가 강력한 선진국들은 히토류 채굴이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가 약하고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히토류 공급의 97%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내몽골 지역에서 채굴된다고 합니다. 좀 과거 자료긴 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소비량은 123천 톤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중국의 수요가 69%가량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미국이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히토류가 되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산성 물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염산, 황산 이런 걸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못지않은 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금입니다. 금. 금이나 은을 같은 거 추출할 때 그 염기성 물질들이나 아니면 그 매우 큰 산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수은 같은 걸 통하거나 이래서 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 금도요 선진국은 잘 체크를 안 해요. 근데 금 또한 그러는데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더 하다는 거죠. 여기는 뭐 가공 방법이 되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생산을 거의 안 합니다. 못 하는 거죠. 국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근데 최근에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 중국이 자기네는 이제 히토리 더 이상 생산 안 하겠다든지 있는 히토리를 수출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뭐 압박을 하면 그 나라에서는 막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히토류들이 어디서 활용되고 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중에 이트륨, 란탄, 가돌리늄 등은 빛을 내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등의 형광체로 쓰이고 광학적 특성이 우수한 금속은 카메라 등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란타늄을 첨가한 유리는 굴절률이 높고 빛이 퍼지는 정도가 낮아서 고급 카메라 렌즈에 쓰이고요. 가돌리늄이나 에루늄은 광섬유와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고 네오디뮴과 파라세오디뮴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사용되는 모터의 자석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네오디뮴이라는 자석은 일반 자석의 10배 이상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일반 자석은 원자 배열이 제멋대로 흩어져서 자력이 약한데 반면에 네오디뮴은 원자가 한 방향으로 흘러서 강력한 자성을 보입니다. 스피커에 넣으면 크기는 더 작아지고 출력이 30% 향상시킬 수 있고 최근 스마트폰의 아주 작은 카메라도 좋은 성능을 내는 것도 네오디뮴 자석의 힘이라고 합니다. 전기차에 사용할 경우에는 또 연비가 향상되고 뭐 이제 성능 향상도 되는데요. 전기차 한 대에 보통 히토류 1.5kg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히토리가 쓰이는데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딱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요. 이 연구 자석은 대다수의 모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모터 중에 특히 DC 모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류로 움직이는 모터. 이런 경우에는 다 연구 자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연구 자석을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이 쓰는 거죠. 특히 뭐 전기차 같은 경우 연구 자석 많이 쓰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게 다 이런 히토리입니다. 어우, 이거 어마무시하겠죠. 근데 이거를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전쟁 같은 데서 활용을 한다. 와, 이건 뭐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장에서 쓰이는 뭐 그런 레이더나 이런 데도 쓰인다고 하고요. 특히나 지금 뭐 기존에 쓰던 것들의 성능을 높이는 대체제로서 크기는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이다 보니 아무래도 첨단 기기나 그 기기가 소형화됨에 따라서 점점 더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히토리의 매장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발견된 19세기 초만 해도 채굴 기술상 한계로 희귀한 자원 취급을 받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희귀하긴 하지만 현재는 지구 표면상 골고루 분포된 자원으로 일단 분류를 하고요.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진 툴륨, 루테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매장량 기준으로 봤을 땐 금보다 한 200배 이상 된다고는 야, 합니다. 맞네요. 네. 많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굴 하는 게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고요. 현재 국가별로 확인된 매장량은 중국이 30.9%, 미국이 14.8%, 호주가 5.9% 등이고요. 특히 중국은 확인 매장량뿐만 아니고 추정 매장량도 57.7%로 비축량, 생산 규모, 소비량, 수출량 전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산국가잖아요. 위에서 시키면 그냥 까라만 까는 조직이라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지금 주목받는 나라가 사실 북한이잖아요. 북한도 뭐 까라만 까는 나라니까 아마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히토리 매장량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금보다 200배가 많은 게 가장 적은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든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거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토류 가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오디뮴은 전기차와 배터리에 쓰이는데요. 가격은 수요 공급뿐만 아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가격 등락을 보입니다. 2014년 중국이 일본 아까 말씀드렸던 센카쿠 열도의 분쟁 계기로 공급을 축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후 공급량이 늘면서 좀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도에 또 중국 정부의 자원 전략과 환경 정책 변화에 따라서 히토류 광산을 통제하고 민간 광산을 정부 관할로 넘기면서 또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역시 자원 공급의 이슈였고요. 하지만 전기 자동차와 첨단 부품의 수요가 늘면서 대체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뭐 최근에는 또 미중 갈등 때문에 또 오르는 경향이 좀 있고요. 옆에 보시는 프로세오디늄 같은 경우는 항공기 엔진용 강섬유 케이블에 첨가돼서 광신호를 증폭시키는 원자재인데요. 역시 공급에 따라서 또 가격 등락을 보이게 됩니다. 역시 희귀한 자원이다 보니 이제 공급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현재 가격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그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히토리나 우리 원자재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했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히토리 가격은 정치적인 현상이나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분명히 가격 변동이 많습니다. 그 중에 중국 같은 그 대규모로 채굴을 하고 공급하는 그 나라에서 정치적인 불안정성 같은 걸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왔다 갔다 한 게요. 잘 보시면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 쓰는 사람들의 원가에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만드는 제품의 뭐 품질이나 원가뿐만 아니라 그 수량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 얘기는 그 회사가 그 히토류의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히토류의 가격을 잘 우리가 관찰을 하면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 여러 회사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뭐 파생되는 다른 원자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 관계를 잘 파악하면 투자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좀 생각이고요. 사실 저희가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토리라든지 여러 원자재가 어디에 좀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좀 공부 좀 더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씩 지금 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이 되는 원자재 공부를 히토류에 대한 상식을 넓히는 걸로 살펴봤습니다. 원자재를 통해서 경제와 투자를 알아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원자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TV